공룡들은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석이 떨어져서 멸종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평온한 세상에 벼락이 한번 치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공룡은 멀쩡히 살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아니었는데요. 당시 지구의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불안했습니다. 공룡이 살던 마지막 시대를 백악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멸망 직전인 후기 백악기 시기를 보겠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벨로시랍토르 같은 가장 유명한 공룡들이 살았던 시대도 모두 이 백악기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기온이 안정적인 시기가 아니라 급한 냉난 변화가 계속 반복되던 시대였다는 게 드러납니다. 여름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거나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등 지금 지구가 겪는 기후 변화보다 훨씬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공룡알의 부화 실패율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알은 많았지만 정작 부화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부분이 텅 빈 맹알이었습니다. 극심한 이상기후를 배아가 끝내 버티지 못한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후가 불안정하면서 식물의 번식이 불안정해지고 식물이 흔들리면 초식공룡, 그 다음 육식공룡까지 다단계 붕괴가 시작됩니다. 즉 이미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형 포식자의 소멸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 공룡 멸망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공룡은 잘 살다가 소행성 때문에 하루 만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뒤집어주는 매우 강력한 과학적 근거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백악기 중기 북미에는 고르고사우루스, 다스플레토사우루스 같은 2에서 3톤급 육식 공룡이 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기 백악기로 갈수록 이 중간 포식자층이 통째로 사라지는 패턴이 발견됩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중형 포식자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생태계 전체의 먹이 사슬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최상위 포식자들은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려고 서로 부딪히게 되고 사냥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이동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초식 공룡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한 포식 압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먹이를 먹으러 나설 때마다 위험이 커지고 번식지나 이동 경로도 자꾸 불안정해졌습니다. 결국 생태계는 한 부분이 무너졌을 뿐인데도 전체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극도로 불안한 구조로 변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의 공룡 생태계는 이미 버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룡 멸종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다가 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룡이 사라지기 전 먼저 신호가 나타난 곳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였습니다. 지구 생명의 절반을 만드는 표층 바다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플랑크톤은 갑자기 사라지고 이상한 종들만 늘어났습니다. 바다의 산소도 줄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데드존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이건 이상 신호를 넘어 지구의 심장박동이 약해진 것인데요. 바다가 변한다는 건 생태계 전체가 이미 균형을 잃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여기에 더해 세 번째 변화, 바로 대륙 단절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줄로 먼저 말하면 대륙이 서로 붙어 있다가 서서히 멀어지면서 동물들이 다른 지역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끊어지는 현상입니다. 처음엔 지구의 모든 대륙이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 즉 판게아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초대륙이 두 개의 큰 블록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 두 조각이 바로 라우라시아라고 하는 북쪽 덩어리와 곤도와나라고 하는 남쪽 덩어리입니다. 나중에 북쪽 덩어리에서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가 갈라져 나오고 남쪽 덩어리에서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호주, 남극이 갈라져 나오죠. 이 흩어짐이 바로 대륙 단절의 시작입니다. 이 대륙 단절이 생태계에 치명적인 이유가 공룡들이 오가던 길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각 대륙의 공룡들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개체가 들어와 회복해주는 일이 더는 불가능해진 거죠. 대륙이 고립되면 새로운 생명들이 들어올 길이 막히면서 다양성이 서서히 말라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늘 보던 생명들만 그대로 남는 아주 좁은 생태계가 되는 거죠. 소행성이 떨어지기 직전 백악기의 지구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소행성 충돌이 멸종의 원인인 건 맞지만 그 충돌은 이미 약해져 있던 생태계를 한 번에 무너뜨렸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암석이 천천히 방향을 바꿔 지구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행성은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멸종을 일으키기에 최적화된 조건을 모두 갖춘 완벽한 킬러였죠. 직경은 최소 10km, 속도는 초당 20km 이상, 음속의 60배에 해당하는 속도였습니다. 충돌 에너지는 히로시마급 원자폭탄의 수억 배였고 지구 대기의 저항도 이 물체를 거의 감속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이 소행성의 파괴력이 어마어마했던 이유는 단순히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 충돌 조건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약 45도의 충돌 각도는 에너지가 대기와 지표 전체로 퍼지는 최악의 각도였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장소도 문제였습니다.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 그 지하에는 석회암, 증바람, 탄화수소층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즉 그곳은 충돌이 일어나면 전 지구에 황산가스와 검은 그을음을 뿌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소행성이 이 지역을 때렸다는 건 마치 지구가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골라맞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충돌체는 지구 바로 앞까지 와도 지표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람 눈에는 충돌 몇 시간 전이 되어서야 작은 점 하나로 보이기 시작했을 것이죠. 충돌 1, 2분 전, 만약 이때 하늘을 봤다면 눈에는 이미 불덩이가 보이고 새하얀 선 하나가 생겼을 겁니다. 비행우처럼 길게 그어지지만 빛의 색이 다릅니다.
훨씬 더 밝고 선명하죠. 소행성은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어서 소리는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돌부터 약 10분 동안 지구는 생김새 자체가 바뀌는데요. 충돌 순간 지구 표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돌 지점은 너무 뜨거워져서 땅 자체가 순간적으로 하얗게 빛나는 플라즈마 구덩이로 변합니다. 폭발 에너지는 수십억 개의 핵폭탄을 동시에 터뜨린 것과 같은 규모였습니다. 지름 180km의 칙스루브 분화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초 동안 대기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에 잠식되는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생명체라도 그 순간 하늘을 올려봤다면 너무 강해서 눈이 실명할 정도의 플래시였을 겁니다. 충돌 지점에서의 황산가스와 새까만 그 흐름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건 그냥 먼지가 아니라 지구의 하늘을 뒤덮어버릴 암흑의 물질이었습니다. 충돌 후 약 10초. 그제야 하늘을 찢으며 떨어지던 소리가 뒤늦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불과 뜨거운 공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숨쉴 공기조차 사라지는 순간적 진공 충격이었죠. 나무들은 불탈 시간도 없이 그대로 증발했고 동물들은 열이 닿기도 전에 열 충격으로 즉사했습니다. 3에서 10분 충돌로 하늘을 튀어오른 암석과 금속 조각들이 수백 킬로미터 상공까지 솟았다가 비처럼 다시 지구 곳곳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구 전체에 작은 별똥별 비를 쏟아낸 것인데 이 파편들 때문에 지구 표면 전체가 가열되었습니다. 대륙을 덮고 있던 숲은 먼지역까지 한꺼번에 불붙었고 심지어 북미의 호수 바닥에서 발견된 물고기 화석들 중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유리구슬이 아가미에 박혀 죽은 채로 굳은 사례도 있습니다. 6시간이 지나자 지구의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밤이 찾아오는 어둠이 아니라 전 지구에 퍼지기 시작한 검은 먼지, 그을음, 황산가스가 햇빛을 막아버린 어둠이었습니다. 햇빛은 점점 약해지고 기온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살아남은 동물들은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나자 지구는 이제 완전히 다른 행성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검은 그을음은 지구 전체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아직 살아남은 식물들은 광합성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24시간 동안 지구는 대멸종이 시작될 모든 조건을 갖춰버렸습니다. 초고온의 충격, 전 세계적인 산불, 해양의 파괴, 햇빛 차단, 그리고 빠르게 찾아오는 냉각. 하지만 이 모든 건 지구가 겪을 변화에 첫날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어둠은 몇 주가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되었죠. 소행성 충돌 직후에도 지구에는 여전히 많은 공룡이 살아있었습니다. 물론 충돌 지점 주변의 공룡들은 거의 즉시 몰살됐지만 지구의 다른 지역, 특히 충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상당수의 개체가 그대로 남아있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충돌로 하늘을 뒤덮이면서 낮과 밤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의 어둠이 수년간 이어졌고 지구 평균 기온은 약 20에서 30도씨가 급락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자 식물들은 광합성을 멈춘 채 급격히 쓰러져 갔고 식물이 사라지자 생태계는 더는 에너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살아남아있던 공룡들마저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비조류 공룡은 단 한 종도 없었습니다. 최종 생존율은 0%. 물론 조류 계열은 살아남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들은 이 사건을 끝으로 모두 지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는 완전히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어둠과 추위 속에서도 작고 눈에 띄지 않던 생명체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들은 공룡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았는데요. 몸은 작고 먹는 양은 적고 숨을 곳이 많았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생존 전략이었죠. 그 중에서도 포유류는 가장 유리했습니다. 당시 살아남은 포유류들은 대부분 생쥐나 햄스터 정도 크기의 작은 동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멀티투 버큘레타라는 종은 앞니가 단단해서 씨앗이나 열매를 잘 씹어먹었고 또 어떤 포유류들은 곤충, 작은 달팽이, 씨앗, 심지어 죽은 동물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대멸종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장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번식도 빨랐습니다. 공룡이 새끼 하나를 키우는 동안 작은 포유류는 여러 번 새끼를 낳아 개체수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멸종의 시대의 치트키 같은 전략이었습니다. 어떤 포유류는 아예 땅속에서 버텼습니다. 이 역시 거의 다 쥐처럼 생긴 작은 포유류였는데요. 지표가 불타든 얼어붙든 땅속은 온도가 훨씬 안정적이었죠. 광합성이 멈춰도 곰팡이, 유기물 같은 작은 먹이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조류 역시 살아남았습니다. 몸집이 작고 날 수 있었고 먹이를 찾기 위해 멀리 이동할 수 있었죠. 깃털은 단열이 뛰어나 혹한이 견디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새는 그때 살아남은 깃털 공룡의 후손입니다. 공룡 전체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체구가 작고 날 수 있었던 조류 계열만 살아남아 오늘의 새가 된 것이죠. 악어는 거의 시간 여행자 수준으로 생존한 존재입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저대사 생태를 가지고 있었고 충돌 이후에도 유지된 습지나 강 하구 같은 안정된 환경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거북, 도마뱀, 일부 양서류도 비슷한 이유로 살아남았습니다. 움직임이 느리고 에너지 소비가 적어 황량한 환경에서도 오래 버티는 종들이었죠. 멸종은 힘센 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적게 먹고 오래 버티는 자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생물들의 공통점은 작고 덜 먹고 빨리 번식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 대멸종으로 텅 비어버린 지구는 이 작은 생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내주었습니다. 소행성 충돌 이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어둠이 걷히고 햇빛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플랑크톤 군집이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숲과 바다가 완전히 안정되는 데는 100년 단위로 걸렸습니다. 거대한 공룡이 차지하던 자리는 손가락만한 포유류와 가벼운 몸을 가진 새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 인류의 먼 조상이 된 작은 포유류들은 마침내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진화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습니다. 공룡이 지배하던 세상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던 변화가 멸종 이후의 빈자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소행성 충돌은 공룡의 시대를 끝냈지만 파괴 속에서 다음 주인공들이 태어난 것이죠. 작은 포유류들은 폭시자가 없으니 낮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진화의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포유류는 빠르게 다양해졌는데요. 땅에서 뛰는 종류, 나무에 오르는 종류, 더 영리해지고 감각이 예민해진 종류, 물가에서 사는 종류까지 지구 곳곳에 새로운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포유류 중 일부는 눈이 크고 손가락이 유연했으며 나무 위에서 살며 깊은 숲을 이동하던 원시 영장류였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하며 밤에 활동하는 숲속의 생물이었죠. 하지만 바로 이 종들이 수천만 년 뒤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먹이사슬의 맨 아래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 다시 결정됐고 그 재편 속에서 포유류는 높은 지능, 유연한 움직임, 사회적 행동을 점점 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약 6천만 년 뒤 인류의 조상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지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 우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은 소행성 충돌의 산물입니다. 만일 그날 지구로 향하던 작은 암석 하나가 조금만 빗나갔다면 공룡의 시대는 계속됐을 것이고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공룡의 멸종은 자연이 선택한 또 하나의 경로였고 그 경로 위에서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위성 하나가 스치는 모습을 볼 때 그 작은 빗줄기 속에는 지구 생명의 역사가 뒤바뀐 그날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